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수가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다라는 의견도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2% 넘게 빠진 채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40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한 때도 2,365선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52주 신저가입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수 자체가 4% 이상 빠지면서 630선까지 밀렸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연중 최저점을 다시 한번 경신한 상황입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불안합니다. 오늘 1,44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일각에서는 단기 고점으로 1,450원대까지 그 고점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맘 편치 못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졌고 오늘도 계속해서 뉴스를 접하실 수밖에 없는 날들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여러모로 불안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또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최선의 전략 최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렵지만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12월이면 연말 랠리를 기대를 할 때인데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2에서 4% 이상의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모두 다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사실상 마지막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2,400선까지 무너진 상황입니다. 저점 매수도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매수와 매도를 오고 가면서 현재 제대로 스탠스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재 형국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세우기가 힘듭니다. 대체로 많은 증권사에서는 지금 사는 게 맞는 것일 것이다, 혹은 지금 팔지 않는 게 맞을 것이다 라는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들을 전해드리는 게 맞을까는 그러한 고민도 드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고 갈 텐데요. SK증권 측에서는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이슈 때문에 현재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해외 기관 그리고 신용평가사에서 많은 코멘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봐라. 민주주의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스템인 것은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함께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어떠한 불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다양한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얹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좀 해석을 했고요. 오늘의 변동성은 결국에는 우리가 감안해야 하는 변동성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좀 볼까요? 탄핵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탄핵 관련 사례에 시장은 초단기적으로 반응한 바 있습니다. 초단기적이다라는 말은요. 중기적으로 그리고 지금보다 더 사태가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시장 방향 자체는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 하락 요인보다는 전체적인 글로벌 방향성 안에서 함께 움직여줄 것
것이다 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브로드컴, 오라클, 그리고 어도비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실적이 결국에는 이러한 변동성이 좀 거치고 난 후에 그래도 이러한 실적이 결국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망도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정치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치는 영향력은 지금보다는 낮아질 것이다라는 코멘트 함께 나왔습니다. 과도한 낙관론 그리고 과도한 비판론 모두 다 현재 시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형국이다라는 의견 나오기도 했습니다. SK증권의 코멘트였고요. 이번에는 삼성증권의 코멘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좀 숫자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을 믿어보자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코스피가 현재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PB 저점에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0.9배보다도 현재 미만에 내려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다만 어떠한 좀 폭락이라든지 급락이 있었을 때마다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0.9배 정도, 2,400선은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역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400선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코스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검해야 할 것은 밸류에이션과 수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코멘트를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잘 보자라는 의견 남겼고요. 오늘 물론 2,400선 아래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듯합니다. 그리고 수급도 역시나 중요한데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2조 원 넘게 팔아치운 20조 원 넘게 순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코스피가 진짜 안 좋구나. 이제 코스피 국장에서 좀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것은 국장 그 자체가 아니라 삼성전자였다고 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들의 순매도세는 20조 원에 달했고요.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를 거의 20조 원 가깝게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는 아니다라고 삼성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잘 봤더니 1시 20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매도하고요. SK하이닉스는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러한 측면들을 봤을 때 오히려 시장에선 지금 팔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시장에 좀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고요. 상상인증권의 코멘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을 보자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금 지수보다는 수급 쪽을 좀 잘 보면은 분명히 해답이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전의 역사를 되풀이했습니다. 잘 봤는데 2004년, 2008년, 2016년 탄핵 전후의 시장의 상황을 잘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성장주는 안 좋았고요. 가치주, 고배당주 그리고 저변동성이 있었던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변동성이었고 초과 수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비슷한 그러한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 종목들이 바로 이 종목들입니다. 원래 여기에 JYP 엔터가 있었지만은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 때문에 JYP 엔터는 제외했다라는 코멘트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카페24, 펌텍코리아, APR, 삼양식품, 오리온까지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전체 지수가 2에서 4% 이상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8%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 소프트웨어, 미디어, 엔터주 쪽에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도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 자체도 사실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괜찮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만은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상황들 여러분들 함께 잘 고민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또 주목해볼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별 업종별로는 어떤 시그널들 보내주고 있을지 오늘의 시그널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전국 불안의 환율 리스크까지 금융주가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이 불안한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이 상실됐다는 우려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크게 급등하고 있죠. 이런 환경 속에 은행주들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 수혜주로 최근 유가증권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사자에 힘입어서 주가 강세를 보여왔는데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환율 급등 역시 은행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월화 대출 환산액이 늘어나면서 각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디어주는 오늘 강세를 연출하고 있죠. 탄핵 전국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대한 관심도는 더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의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미디어 관련 업종만 홀로 급등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 IMBC의 주가가 개장 직후에 가격 제한표까지 뛰어오르기도 했고요. 이 밖에도 YTN과 디지털조선, TBC 등 미디어 관련주들의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타색 소추안을 재차 발의해서 오는 14일에 표결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보도 전문 채널 등의 시청률이 급등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JYP가 시끌시끌합니다. 걸그룹 비처의 미국인 멤버 탈퇴 선언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주가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비처 소속 미국인 멤버 KG의 팀 탈퇴 선언이 있었습니다. KG는 어제 SNS를 통해서 특정 스태프들에게 괴롭힘과 학대를 겪은 후 JYP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종료하고 비처를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고요.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도 높은 업무와 사생활에 대한 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거의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한 멤버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만들고 섭식 장애를 유발했으며 멤버들을 자해하게 만드는 근무 환경과 생활 환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노이즈 나오면서 주가 급락세에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밥캣의 분할합병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 역시나 주가 약세입니다. 윤 정부 관련 정책주들에 대한 투심은 급격히 얼어붙은 지 오래죠.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인 두산 에너빌리티, 추후 정책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감 속에 4거래일 연속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정치 리스크 여파에 더해서 두산 밥캣의 분할이라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12일 열리게 되는데 이 분할합병은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오늘 네 가지 헤드라인 보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탄핵 전국의 뉴스 관심도가 좀 증가하면서 두 번째 헤드라인인 미디어주의 강세 소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여당의 집단투표 불참으로 좀 불성립되면서 정치, 경제, 금융 등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주말 사이에 안 좋은 소식이 나오거나 새로운 소식이 들릴까 좀 노심초사하면서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날씨가 제법 추워지면서 밖에 나가기보다는 TV로 뉴스를 보고 있다 보니까 뉴스 채널의 시청률이 제법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MBC 같은 경우에는 윤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었고 탄핵 전국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가장 높다 보니까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탄핵 국면의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개월 만에 1,430원 위까지 올라왔고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1,500원도 찍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이 불안한 장세가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미디어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디지털 조선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미디어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세표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PBR이 0.76으로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 수준에 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관심 가지고 볼 만한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업종 안에서 디지털 조선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 또 오후장에서 오늘 공략주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대동기업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시장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그래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두산바켓 미국 법인하고 트랙터 OE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오늘 밝혔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3,600억 수준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25%에 달하는 정도인데요. 20에서 70마력대 중소형 트랙터와 파워트레인 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1조 2천억 규모의 수주 소식이 들려왔었죠. 현대자동차와 현대트린시스의 전동화 구동 시스템, 이타워트레인의 핵심 부품인 4세대 하이브리드 차량의 부품과 해외 전기차용 EV 플랫폼 감속기 모듈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인데요.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는 390%, 엄청난 수치죠. 이 정도의 수주 금액이기 때문에 최근 좋은 흐름의 원동력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농기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캐나다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캐나다 법인과 물류 창고를 온타리오주 밀턴으로 확장 이전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만큼 내년도 실적 기대감까지 대폭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리면서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일단은 오후장 그리고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한 14,000원까지는 좀 눌리는 것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14,200원까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6,100원. 손절가는 12,7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의 특징주들 함께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수급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은 드디어입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드디어 외국인들의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매집을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만 잡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아쉽고요. 다만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속성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를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식했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인데요.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만 연이어서 계속해서 사들이는 쪽은 AI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다섯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오늘 담아가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LG화학 가장 첫 번째로 이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KB금융, 금융주들은 외국인들의 현재 매도세가 여전히 거세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세 번째로는 기아, 네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다섯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를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펩트롤, 세 번째로는 HLB입니다. 그리고 오늘 노이즈가 있는 JYP 엔터, 사실 수급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습니다. 오늘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JYP 엔터를 현재 코스닥 안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노이즈는 발생했습니다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인식을 한 듯하고요.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이름 올리고 있네요.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살펴보시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도하는 기업들도 분명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미코,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제약, 세 번째로는 실리콘2, 두 번째로는 휴젤, 첫 번째로는 안랩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쪽으로는 약간의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특징적이고요. 이어서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도 오늘 코스피 안에서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지수가 2% 이상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IT 투톱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는 조금 선방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눈에 띕니다.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
번째로는 KB금융, 네 번째로는 네이버, 다섯 번째로는 신한지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금융주를 팔지만은 보시다시피 기관 투자자들은 금융주를 사들이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현재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 세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네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섯 번째로는 현대엘리베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방산주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매도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ISC를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HVM 4위권, 3위권에는 코나이, 2위권은 테크윙,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이름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5% 넘게 빠지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현재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ST큐브 5위권, 4위권 펩트론, 3위권으로는 VT, 2위권 SM, 1위권으로는 JYP 엔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약간 다른 부분이 엔터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JYP 엔터를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은 보시다시피 SM, JYP 엔터 코스닥 안에서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델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이어지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시각각 변하는 전국처럼 우리 시장 역시나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길어지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우리 국내 증시 역시 양지수 낙폭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는 어렵게 돌아가고 있죠. 제가 뭐 금요일도 말씀드리면서 이제 뭐 투매가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정치적 불확실성, 뭐 지난주에 계엄령에 이어서 뭐 탄핵 쪽으로 넘어갈 거다. 그리고 이 투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뭐 여러분들 모두가 뉴스로 보셨다시피 한 2시, 오후 2시 정도에 투표 한 3시간 정도 앞두고 뭐 다 위임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뭐 탄핵은 불발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뭐 하야를 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정권을 위임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이제 통하는 건지 안 통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기사가 나오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걱정이 많으실 거고 외신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면서 뭐 좀 이상한 것 같다. 차라리 하야를 하는 게 맞지. 이게 외교적인 부분이나 뭐 우리 국내 같은 경우야 총리가 이제 대행을 한다든가 책임 총리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대체한다 하더라도 글로벌적으로 이제 뭐 외교 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뭐 군수 통수권자 같은 측면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앞으로 이제 좀 더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끝날려면 좀 남았구나라는 생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제가 뭐 그동안 이제 과거에도 이제 뭐 조정을 마무리하려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투매가 한번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피곤감을 느낄 수 있다.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면서 이제 뭐 제가 계속 뭐 수치적으로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로 한 630 정도를 흔드는 구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점을 뭐 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원래 하락이라는 게 이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하락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간다보다는 지금 만약에 투매가 발생했을 경우 지금 뭐 수급만 보더라도 뭐 개장 초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700억 중후반 정도 한 780억 가까이 매도를 하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 한 300억 수준까지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한 400억 이상을 거의 500억 가까이를 재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오후장이 되니까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결과로는 거의 1,400억 가까이 코스닥을 매도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후장 되고 점시간 지나면서 뭐 신용 물량이나 아니면은 이제 레버리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반대 매매의 위험 때문에 지금 좀 공포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 지난주 내내 말씀드린 내용인 것 같아요. 공포를 매수하라. 적어도
그리고 패닉셀에 동참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보니까 뭐 증권사 측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뭐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패닉셀이 나오는데 그래도 적어도 여기 동참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진작 대응을 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대응하는 건 사실 좀 늦은 것이고 지금 구간에서 패닉셀 동참하기보다는 정말 공포감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바닥권부터 해서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 그리고 기존에 너무 강해서 고점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내려와서 급작스럽게 뭐 한 30%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한번 생겼다. 관심이 생기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더 강한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종목의 수평 이동을 노리는 전략은 뭐 충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정치 테마주 관련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인맥 테마 관련 쪽, 인맥으로 누구 동창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정책 관련해서 차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섹터의 종목군을 좀 압축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뭐 말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과거에 어떤 쪽 수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뭐 지금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야당 쪽에서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이제 뭐 정치 섹터 이런 쪽 어느 쪽이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정리를 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이 말로 없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돌파구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좀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정치 테마주를 무분별하게 보기보다는 정책 관련주로 좀 시선을 돌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을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조금 짧게 볼 수 있는 안타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코콤 들고 오셨어요. 네. CCTV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수술실에서 이제 의료 사고 같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송 분도 나오고 해서 네. 과거에 뭐 쟁점이 됐었는데 이 종목이 안타 종목인 이유는 이미 실행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길게 보기보다는 뭐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추세가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최근 급락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대표적인 예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업황이야 뭐 이미 시행이 됐고 그리고 이 종목이 기존부터 뭐 스마트홈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도어락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뭐 입장만 됐었는데 요즘에는 다 비디오로 누가 왔는지 미리 다 보고 그 확인을 한 다음에 문을 열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홈 시스템 그리고 보안, 안보 이런 부분에 가장 연관돼 있는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뭐 편안하게 지금 움직이면서 이게 또 사물 인터넷하고도 또 연결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국내는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뭐 글로벌로 좀 뻗어나가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사물 인터넷까지 이 데이터 통합 시대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이 종목이 지금 뭐 3,200원부터 시작해서 5,000원 중반대까지 이미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조금만 더 움직였으면은 이제 한 2배 정도 되는 구간인데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충분히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4,000원 전후 되는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다 추세를 깼다가 아니라 추세를 깨고 내려와서 오히려 나에게 매수할 수 있는 저점 구간을 준다라고 보면은 이 종목은 지금이 뭐 짧게 안타 정도 그리고 적어도 기존 추세 쪽으로만 근처만 진입을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50% 사이 정도 수익은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길게 보기보다는 짧게 치고 빠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 코콤 제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안타 종목은 코콤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2루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페이 들고 오셨는데 이 카카오 그룹주가 현 정권이 조금 흔들리면서 이제 오히려 좋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카카오페이를 꼽으신 이유는요?
네, 뭐 말씀하셨듯이 지난 정권에 카카오 그룹주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뭐 다 계열사들도 상장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정권 말기에 이제 국정감사 때부터 이제 카카오에 대한 문제점이 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번 정권 내내 지금 어려움을 겪어서 아마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지금 너무나도 좀 힘든 상황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뀐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지난주부터 굉장히 좋은 수급을 보이면서 바닥권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이제 종목 중 하나가 이제 카카오 페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서민금융 쪽으로 해서 뭐 소액 대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접근성도 쉽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좀 모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뭐 지난 정권하고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정권에서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카카오 그룹주의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구간은 너무나도 하락이 오래 지속되었고 이제는 또 이제 반등 구간에 놓여 있는 구간인데 이제 뭐 미래 성장 동력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카카오페이 이런 뭐 전자지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소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널리 사용이 되면서 대중화가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요즘 연말에 이제 모임 같은 경우도 뭐 과거보다는 줄었겠지만 이제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회비를 거둘 때 과거에 뭐 계좌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면은 이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교환을 하거나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모임비나 이런 부분을. 그래서 네. 뭐 이런 부분을 뭐 생각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지금 뭐 오늘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해도 또 이제 바닥에서부터 또 매수에도 잘 들어오고 양봉 전환까지 하는 거 보면은 지금 구간은 기존의 장대 양봉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워준 다음에 이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은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제 3분의 1 기본적으로 되돌리고 절반 이하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뭐 29,000원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어서 네. 카카오페이를 이제 두 번째 뭐 2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1루타 종목 카카오페이였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흐름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3루타 종목인데 SAMG 엔터, 이른바 삼지 엔터 꼽아오셨네요. 이제 전국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핫쇼핑. 네. 네. 핫쇼핑 좋아하십니까? 네, 그 어른이 바로 접니다. 아, 네. 저는 아직 핫쇼핑의 매력을 아, 너무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네, 네. 귀여운데 빠지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덩치 큰 남자들은 이제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제 조카들 선물 정도로 해서 네. 보통 삼촌 이모들 허리를 쉬게 만든다라고 타산팅이라고. 네, 그렇게 또 별명이 네. 붙어 있는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표정을 보니까 안타까운 얼굴에서 경험자가 아니신가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핫쇼핑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애니메이션 이제 개봉을 했는데 사랑의 핫쇼핑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역대 애니메이션 2위까지 오를 정도로 뭐 123만 명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누적 관객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출산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사실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한국의 인구 절벽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추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뭐 SNG 엔터 같은 이런 부분이 이제 저출산 뭐 대책 관련해서 지금 뭐 몇 번째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매 대선마다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대장주가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뭐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제로투세븐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움직이고 최근에는 이제 꿈비라던가 이런 SAMG 엔터 같은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지난주까지 보면은 꿈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이고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가방 컴퍼니나 이제 제로투세븐이 좀 뒤를 잇고 했었는데 SAMG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에 대한 변동이 뭐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누구나 뭐 알 수 있듯이 이 종목이 너무나 그냥 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까지도 좀 잘 쉬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격 메리트까지도 좀 누릴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내에서 잘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일본에도 진출을
기술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 인기가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또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중국이 먼저 해줬다라고 말씀드린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뭐 전체적인 엔터 업종 같은 경우도 계속 아직은 중국에서 이제 공연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도 지금 계속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내년이면 뭐 풀리지 않을까 하는 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뭐 그 하추핑 같은 이런 뭐 이런 뭐 좋은 이제 저출산 대책 관련 과거에도 뭐 궁중비책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중국에서 이슈가 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던 것처럼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뭐 일본, 중국까지 글로벌하게 특히 이 동아시아 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업으로 해서 네. 제가 항상 호타준조 굉장히 좀 달리기도 빨라야 되고 이제 속도 그 멀리 갈 수 있고 이런 종목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닥권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MG 엔터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권 구간 지금 11,500원 전후되는 이 구간이면은 네. 아주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가격적 메리트 좋은 것 같고요. 뭐 기존에도 19,000원까지는 한번 뭐 우리 그 가을 정도에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힘을 한번 소진해서 지금 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지금 힘 모으는 구간이고 올라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거래 대금이 한 번만 터지면 그때부터가 여러분 진짜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해서 이제 뭐 차기 대선 언제 조기 대선이 열릴지 아니면은 뭐 정상적으로 흘러갈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그때까지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출산 이제 관련주로도 함께 볼 수 있는 SAMG 엔터, 삼지 엔터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만루문에 도전한 오늘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장중에 630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했어요. 시장 많이 어려운데 이 안에서도 좀 집중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630 이탈했다라고 하니까 네. 올 근데 것이 또 왔구나. 다시 바로 회복하긴 했어요. 잠깐 네. 밀렸었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운데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말로 없는 종목으로 준비해온 범양건영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 쪽으로 해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뭐 이미 2년 반 전에 이제 뭐 부총리이자 재건 관련 이제 총책임자가 한국에 이제 재건 기술 모듈러 주택 쪽을 우리가 좀 쓰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뭐 그때부터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Y 그룹주 그리고 범양건영 뭐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였는데 그중에서 항상 대장으로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건주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은 정치 테마주 관련이라고 하는데 왜 재건주를 가져왔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서민주택 같은 경우로 공공주택 임대 쪽 얘기 나올 때마다 또 이제 범양건영의 기술력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정책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이 범양건영 충분히 볼 수 있고 기존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런 재건주 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났는데 정말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모듈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이제 뭐 해당 우리가 간다고 한 게 아니라 해당 뭐 국가에서 요청을 한 거니까요.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미 유럽에서는 컨소시엄 구성해서 3월 1일까지 뭐 지원 다 받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유럽은 거의 뭐 전쟁이 종료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기정사실화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범양건영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이 점점점점 있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이제 양봉, 음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해서 사실 이 종목이 이제 가격적으로 해서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지 않느냐 해서 뭐 2,5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리면 좋겠다라고 과거에도 제가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뭐 2,100원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2,250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한 2,200원 정도까지 좀 모아가는 전략 취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2,000원까지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이제 제가 손절 라인은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니까 1,900원 제시 드렸는데 종가로 이탈하면은 뭐 손절 한번 하고 다시 재매수 하셔도 되는데 사실
지금 구간은 뭐 투매가 발생하고 나면은 뭐 단기적으로 밀렸다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라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뭐 시장 영향상으로 이제 손절 같은 경우는 한번 잘랐다 다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목표치 같은 경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정고점 부근까지만 가도 이제 3,900원인데 요건 윗골이 달려 있으니까 500원 단위로 보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요 3,000원 구간, 요 구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000원 구간까지 그냥 욕심 없이 편안하게 본다 생각하고요. 제가 욕심 없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2,000원까지 이렇게 모아간다 그러면 2,000원부터는 거의 50%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500원 이렇게 500원 단위로 차곡차곡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저희 공부방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저희 이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은 편안하게 종목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범양 건영 함께 봤습니다. 국내로는 이제 서민주택 관련, 국외로는 우크라이나 재건해서 이제 국내외로 모멘텀을 쌓아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는 3,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시장의 변동성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 참 시작부터 착잡합니다. 코스피는 현재 구간에서 2.4% 넘게 빠지면서 2,369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4.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5% 가깝게 급락세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참 시장을 아웃퍼폼 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이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반도체가 좋지 않았는데 예, 예. 그래도 한국에서는 반도체 쪽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뭐 내년에도 AI 반도체는 좋기 때문에 네. 일부 범용 반도체 가격 하락은 뭐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지겠지만 AI 반도체가 가져오는 이익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한국의 정책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과거 사례도 보더라도 뭐 그 시기에 반도체는 계속 아웃퍼폼했어요. 그 과거 탄핵 전국 2번 하에서도 물론 그때 공통점이 이제 원화가 되게 약세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가격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이게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뭐 거의 한국 매출 비중이 거의 미미합니다. 1%가 안 되거든요. 네. 99% 이상이 대부분 이제
해외 쪽이고 다 달러 결제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주식시장에는 안 좋지만 원화 약세가 반도체 기업의 실적에는 상당히 좀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범용 반도체 가격 하락하는 거를 일정 부분 원화 약세가 많이 좀 상쇄시킬 것 같고요. 또 AI 반도체는 여전히 수요가 좋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래도 우리나라 여러 산업이 있지만 그래도 1등 산업으로서 수익성이 여전히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또 최근에 범용 반도체 가격 하락 그리고 내년에 있을 트럼프 2기의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도 지금 주가는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운사이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로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 저희는 유지하고 반도-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뭐 사실 최근에는 노이즈가 조금 더 부각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경쟁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 생각해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비중 확대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레거시 쪽을 좀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사실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삼성전자 반등에 대한 근거로 레거시 쪽에 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레거시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주가랑 연결을 해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레거시 쪽은 사실 스마트폰 PC 수요가 작년보다는 소폭 개선되지만 네. 그 정도 개선 가지고는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또 그와 같은 상황은 또 이 트럼프 2기 때 관세 부과를 한다면 맞아요. 또 사실 그런 부분도 수요에 부정적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레거시 쪽은 우리 완제품 회사들의 재고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고를 조정한다는 거는 반도체 회사로부터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구매를 안 하면 수요처가 구매를 안 하면 공급자들은 가격 인하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CXMT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중국 디램 회사로서 PC하고 모바일 쪽은 좀 점유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DDR4 중심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DDR5 제품도 중국 향으로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다만 이 레거시 쪽도 그러니까 범용 쪽도 레거시라기보다는 범용으로 범용, 표현하는 게 맞겠죠. 어차피 DDR5는 레거시가 아니고 이거는 뭐 최근에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CXMT가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4분기 DDR5 가격도 한 12.8%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PC 디램 같은 경우에는 뭐 21% 하락했죠. DDR4 기준이지만. 근데 서버 DDR5 제품은 지금 11월에도 가격이 안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CXMT는 서버 디램 아직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 CXMT가 주로 만드는 게 이제 모바일하고 PC고 모바일 PC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스마트폰 회사하고 PC 회사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중국산 디램을 장착하는 데 있어서 수요처가 중국 내에 있는 거고요. 반면에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의 수요처는 물론 뭐 서버를 만드는 회사도 중요하지만 클라우드 사업자와 같은 그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회사들이 중요한데 전 세계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시장에 있어서 미국의 4대 클라우드 사업자가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 중국 클라우드 사업자 비중은 9% 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CXMT가 서버 디램을 만들더라도 향후에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중국산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버 디램이 CXMT의 2업에 있어서도 좀 더 방어력이 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뭐 경기에 무관하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2025년에도 저희는 올해보다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HPC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네.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관련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일반 데이터 센터도 2025년에도 뭐 다른 산업보다는 양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뭐 HBM도 공급하고 있고 엔터프라이즈 SSD도 공급하고 있고 서버 DDR5 좀 뭐 되게 높은 대역폭을 자랑하는 5600, 6400 이런 제품들은 뭐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를 똑같이 보지 말고요. 우리 파운드리도 그렇고 AI 반도체를 만드는 TSMC만 좋거든요. 성속 공정 만드는 뭐 파운드리 회사들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똑같이 메모리 반도체도 AI와 관련된 아니면 HPC와 관련된 쪽만 좋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는 그런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라고 뭐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산업이 발전하는 쪽, 특히나 또 센터장님께서는 데이터 센터 쪽에 집중하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규제를 좀 짚고 갈 텐데 물론 프라이싱이 됐다고 가격이 반영됐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영향을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꽤 많고 또 예. 오늘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전국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럴 때
이제 내년에 트럼프 2기가 이제 들어설 테고 예. 이때 정부에서 제대로 뭔가를 못하면은 반도체 쪽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트럼프 2기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기로 했던 반도체 칩셋 액트법에 따라서 네. 미국 정부가 약속했던 보조금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변수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아주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좀 이른 그죠. 시점 같습니다. 2기가 시작돼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또 제한을 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관세 관점에서는 저희가 예측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60%를 뭐 중국산을 부과하든 아니면 범용으로 해서 다른 국가도 10% 부과를 하든 저희가 좀 냉정히 살펴봐야 되는 거는 반도체는 지금은 무관세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다 중국에서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뭐 아이폰도 지금 무관세거든요. 미국으로 가는데도 아이폰도 중국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트럼프 2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아마 완제품에 대해서도 그냥 뭐 동맹국들도 한 10% 관세 부과를 할 가능성이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더 높게 부과할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피해 가려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완제품을 스마트폰이든 PC든 서버든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스마트폰 시장이 11억대를 미국에서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스마트폰 PC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세를 맞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바꾸고 싶지도 않은 제품이잖아요, 스마트폰 PC는. 그렇죠.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가 부과돼서 제품 가격이 오르면 교체 주기가 길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부정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AI 반도체를 만드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미 서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서버를 만드는 대표 기업들이 대만 기업들인데, 팍스콘 같은 경우에 미국에 공장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퀀타도 되게 큰 회사인데 미국에 또 공장이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윈이라고 이스트론이랑 같이 만드는 회사도 미국에 공장이 캘리포니아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멕시코에 다 공장이 있는데 그 라인은 다 뜯어서 미국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있어서도 좀 자유로워요. 미국에서 서버를 실제로 AI 서버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200만 대 정도 내년에 수요에 있을 건데 다 미국에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만에서 공급하는 뭐 GPU 같은 것, 뭐 엔비디아 GPU는 TSMC가 패키징해서 보낼 건데 무관세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AI 반도체는 이 트럼프 2기에도 상당히 좀 방어력이 좋을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마 AI 반도체 쪽을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미국도 필요하니까. 그렇죠. 미국 기업들이 또 데이터 센터를 그죠. 투자하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죠. 예. 그다음에 규제를 없애고 AI에 대해서 더 많은 규제를 풀고, 그리고 자율주행이든 뭐 어쨌든 생성형 AI든 멀티모달이든 계속해서 확대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좀 더 고도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서버는 미국에서 이미 만들 수 있거든요. 이미 만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AI 서버에 3대 메이커가 있어요. 서버를 만드는 회사. 대표적으로 팍스콘, 그다음에 퀀타, 그다음에 위인이라고 있는데 다 3개사 모두 네. 대만 기업인데 다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면 네.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여기까지는 잘 센싱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 듣는 저희가 이제 이야기입니다. 대만의 기업들 방문해 보면 다 미국 라인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피력도 많이 했고 실제로 많이 생산하고 있고 또 얼마든지 더 이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서버는 1년에 200만 대이기 때문에 그걸 다 미국 수요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50만 대 만드는 거 미국에서 만들어도 뭐 설령 뭐 인건비가 다른 지역보다 비싸도 AI 서버가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거는 야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낮에만 만들어도 아무 지장 없고요. 주말에 근무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반도체한테는 안 좋은 게 밤샘을 할 필요가 있고 어떨 때는 철야를 하거나 오버나이트 워킹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인건비가 비싸죠, 반도체는. 근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낮에만 평일날 만들어도 그렇구나. 충분히 수요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오늘 좀 저희가 이달리 방송 왔으니까 네. 조금은 남들 안 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미국에서 뭘 만들면은 이게 수율이 잘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워낙 인건비도 비싸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밤새서 만들고 가는데 네. 미국인들은 그냥 다 냅두고 막 퇴근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이라서 SMT9에 그냥 마운팅 시켜가지고 그냥 케이싱 덮기만 하면 돼요, 렉을. 그래서 아주 만드는 것도 쉽고, 두 번째는 수율도 황금 수율이 지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 이어서 다음 좀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센터장님께서 이제 내놓으신 리포트들을 봤더니 B300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부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번 연간 전망의 타이틀이 B300이 블랙의 이제 과거 이름은 울트라하고 우리가 보통 블랙의 B200은 이제 HBM을 192GB를 달고요. B300은 288GB를 답니다. 그러면 B200보다 HBM 컨텐트가 50% 증가하는데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수율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DDR5보다 한 3배 정도 더 쓰는데 참고로 현재 2분기, 그러니까 지금은 뭐 4분기지만 지난 2분기에 HBM이 월 13만 장 웨이퍼가 소모를 했다면 B200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하는 내년 1분기는 한 23만 장 쓸 거고요. 그다음에 B300이 본격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내년 3분기부터는 35만 장이 필요해요. 그럼 그것만큼 웨이퍼가 D램이 할당이 될 수 있느냐한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B300이 나오면 B300 자체도 힘이 상당히 크지만 나머지 범용에 들어가는 D램 웨이퍼가 20만 장 이상이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이 주는 거죠. 공급이 주는데 재고 조정은 내년 아마 2분기면 거의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범용 D램마저도 그때부터는 대개 산업의 수급이 변합니다. 그래서 B300이 전 트리거가 돼서 블랙엘에 뭐 당연히 탑재되면서 HBM의 전체 수요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것 같고요. 컨텐트가 50% 증가하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범용까지도 수급을 바꿔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스윙 팩터가 저는 B300이 될 거다. 그런 내용을 이번 연간 전망에 조금 디테일하게 좀 정리해놨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탑픽이 어떤 종목일까요? 당연히 SK 하이닉스로 그죠. 기대를 약간 될 것 연결을 같습니다. 했을 때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들 많이 비교하시는데 좀 짧게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하이닉스는 사실 내년에 증익할 수 있는 유일한 하여튼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비교해 보면 내년에 증익되는 회사 뻔합니다. 엔비디아 영업이익 증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TSMC 올해보다 한 25% 이상 매출 신장할 거고 SK 하이닉스는 매출도 늘지만 영업이익도 저희가 봤을 때는 HBM 비중이 이제 한 내년 1분기, 2분기는 거의 50% 육박할 겁니다. D램에서. 그래서 네. 하이닉스도 내년에 저희는 증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여전히 성장주로서 매력 그리고 반면에 범용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주식이다. 범용은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내년 2분기 되면 좀 약간은 가격 낙폭이 줄어들 거고 보통 D램 회사들은 가격 낙폭이 줄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모멘텀 플레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닝스 그로스가 생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밸류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냥 안 좋긴 합니다. 아직 그렇지만 워낙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기 많이 때문에 떨어졌어요. 여기서 다운사이드가 5만 원 아래에서는 하반 경색이 있을 거고 또 여기에 자사주를 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도 5만 원 근처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하반 경색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탑픽은 삼성 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탑픽이었고 구조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가격도 사실 양사 모두 다 매력적입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지난 11월 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급격하게 치솟았는데 이제는 1,400원대가 무감각해질 정도로 1,400원 선 위에서 장기간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원화의 디스카운트, 여기에 외국인의 셀 코리아까지 지속되면서 우려감은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인데요. 외환 당국이 얼마나 속도 조절에 나서줄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금융권에서도 환율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은행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주 초중반에 환율 스파이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분간은 1,450원까지 방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NH증권 역시 1,45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1,450원을 넘어서는 것은 오버슈팅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는데요. 전국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상단은 1,450원 선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당국의 개입과 의지가 충분하다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착안을 했고요. 1,400원 부근에서 당국의 달러 매도 개입 의지도 강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당국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으로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이러한 당국의 조치가 장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데다가 현재의 리스크는 정치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당국의 조치로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한은행에서도 수출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현재 원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1,450원대에서 후반까지는 더 바라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밖에 외신과 글로벌 IB에서도 우리나라 환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위기 대응 전략에서 통화 안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노무라 증권은 내년 5월 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은의 외환 보유고로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데다가 거시건재의 펀더멘털이 약화하고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원화 약세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탄핵 무산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원화 가치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 이러한 뉴스가 나온 이후로 1,430원 선으로 급등하면서 개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을 이렇게 유례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걱정이 빨리 무마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실 테고 시장 그 자체에 대한 또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저희 바로 이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서 신민영 앵커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그렇다면 수출주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는 수출주 봐야 할지, 만약에 봐야 한다면 어떠한 기업을 토픽으로 꼽고 계신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네, 봐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솔직히 좀 중립적이었는데 원픽을 하나 꼽자라고 하면 저는 일단 뭐 하이닉스를 좀 꼽아봤습니다. 하이닉스. 한국에서 수출 제일 잘하는 반도체, 그 가운데서도 1등 기업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SK 하이닉스를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은 오늘 시장에서 수출주 봐야 할지, 만약에 본다면 어떠한 기업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예, 환율이 올라가면 이 의류 OEM, ODM 업체들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TP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P, 지난주에도 봤던 TP.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의견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매일 빠지지는 않거든요. 본인들이 사고 싶었던 기업들을 지금 이 시점에선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하이닉스 특히 사고 싶었던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한번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랑 엮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흔히 배우는 게 고환율 시대에서는 뭐 수출 기업들 굉장히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뭐 고환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사실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수출하는 기업들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원자재들을 수입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고환율에 딱히 수혜라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환율에서 우리 나라들의 수출 기업들이 조금 예전만 못하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엔저 때문이에요. 왜 엔저 때문이냐면 이제 우리가 수출 경합도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수출 경합도가 일본과 얼마다, 미국과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가장 많이 겹치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서 엔저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고환율에 대한 영향을 예전만큼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이닉스를 고른 이유는 사실 22년도에도 사실 환율이 한 1,400원 정도 넘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흔히 말하는 환차익을 굉장히 많이 거뒀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에도 1조 원 넘게 환차익을 거뒀고 하이닉스도 몇 천억의 환차익을 거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사실 외화 부채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거의 30조에 가까울 정도로 외화 부채가 있는데 외화 자산도 그거보다 좀 못 미쳐서 외화 자산이 있긴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재경부에서 담당하는 게 뭐냐면 이 너무 매출이 많고 환율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 환율 해지를 많이 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받을 돈이 있으면, 한마디로 매출 채권이 있으면 그것만큼 그 나라 원화로 부채를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이 환율이 올라가도 사실 우리가 뭐 전문 용어로 좀 약간 뭐 똔똔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영향이 없거든요. 대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큰 영향이 없고, 정리를 하면 사실 수출에서 고환율이 유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반도체만한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하이닉스를 좀 약간 골라봤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죠. 맞습니다. 네. 하이닉스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현대자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왔는데, 반도체 기업들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내년 실적만 봤을 때는 사실 SK 하이닉스의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지수 많이 빠졌을 때 봐야 되는 대표적인 수출주가 SK 하이닉스다라는 의견을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TP, 요거는 어느 정도로 또 수익에 영향을 미칠까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일단 우리 원달러 환율이 이제 재작년부터 상당히 좀 높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TP 또한 이미 이제 재작년부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영업이익을 보면 684억 원, 그리고 2023년에 406억 원, 현재 3분기 누적으로 대략 한 497억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4분기에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만 달성을 해준다면 올해는 한 700억까지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배자본 총액가 2,347억인데 시가총액이 67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의 주가는 최바닥이다 보니 시장이 이제 서서히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빠르게 V자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의류의 이제 OEM, ODM, 즉 한마디로 생산을 해서 바로 이제 미국에 직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런 이제 환율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받아서 호실적을 많이 기록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지금 그러한 실적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OEM, ODM 업체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 연말 시즌이니까 그쵸, 예. 소비를 할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소비 시즌도 맞물려서 좀 긍정적인 좀 실적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정치 테마가 엮이지 않으면 쉽사리 좀 움직이지 않죠. 근데 오늘 한동훈 테마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뭐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또 며칠 안에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TP도 그 정치 테마에 엮여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좀 잘 해놓는다면 이 환율의 수혜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 그리고 정치 테마까지 삼박자가 좀 고루 갖춰져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개의 종목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다 빠지고 있고 사실 비상계엄령 그 사태가 있었을 때보다도 지수가 오늘 더 빠집니다. 2에서 거의 5% 가깝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또 뭐 물론 불안하고 앞으로 시장이 더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 봤을 때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저점인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때 저점인 이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고 싶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높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기업입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좋고요. 밸류에이션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도 담는 이유가 있겠죠.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수혜주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고요. 또 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아무래도 빠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정치 테마도 엮여 있고 실적도 역시나 좋은 TP에 대한 의견 전해줬습니다. 함께 두 종목 계속해서 트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올해 들어 굉장한 주가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방산주들의 주가, 이제는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말 들어서 두 번의 쇼크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저점을 두 번이나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쇼크는 미국발이었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당선과 일론 머스크들의 발언이 등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당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방산주에 우호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국내 5대 방산업체들의 주가 트럼프 당선 이후 11월 말까지 17% 넘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중동의 임시 휴전 등의 이슈가 있었고 또 머스크 발언 등의 우려를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방 예산이 축소되고 현존 무기 체계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 차례의 쇼크가 지나가고 나서 조금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두 번째 쇼크가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다시금 주가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국내 정세 혼란이 가중되면서 수출의 기대감이 컸었던 방산주에 특히나 더욱더 주가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국가 브랜드의 타격이 불가피해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과거 두 차례의 탄핵 사태에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방산주들의 주가 약세가 더 두드러진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하고 있는 데다가 수주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당분간은 주가 하락세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증권에서는 여전히 방산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본질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면서 본질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른 주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매수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실적이 성장세인 기업, 수주 증가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할 때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꼽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실적 턴어라운드와 해외 수주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고수익성을 기반으로 이익 레벨을 올려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두 종목들 모두 조정을 받기 전에도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점에 하나증권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 투자 의견 참고해 보셔서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사실 매크로보다는 종목에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도 물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미국 시장에 이러한 상승세가 멈추게 된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자금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많이 빠진 기업들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첫 번째 기업은 KNJ입니다.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기업이네요.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특징 두 가지를 꼽아보면 네. 삼성전자가 힘들 때 성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KNJ 같은 경우는. 뭐 응원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렇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소폭이나마 계속 그 매집을 좀 해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반도체 만드는 과정을 영상 같은 걸로 접했을 때 이제 그 웨이퍼를 움직이거나 웨이퍼를 감싸고 있는 까만색 링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포커스 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그걸 이제 실리콘 링을 썼었는데 이제 이 KNJ나 TCK 같은 데서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을 이제 개발을 해서 시장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왜 제가 그 삼성전자가 힘들 때 KNJ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보통 비포어 마켓이 있고 애프터 마켓이 있거든요. 이 포커스 링과 관련돼서는 TCK가 이제 비포어 마켓 장비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포커스 링을 만드는 게 이제 TCK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KNJ 같은 경우는 애프터 마켓, 그러니까 그 장비사가 아니라 따로 이제 들어가는 삼성전자가 이 TCK로서부터 사는 게 아니라 KNJ로 사는 게 이제 애프터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품질은 거의 똑같고 가격적으로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 비포어 마켓 TCK 포커스 링보다 이 KNJ의 포커스 링을 조금 더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얼마 전에도 작년 정도에 아마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보통 뭐 하이닉스 향, 삼성전자 향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이 KNJ의 포커스 링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이 포커스 링은 보통 10일 정도 쓰는 소모품 부품인데 이 KNJ가 만든 부품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까지 더 오래 쓸 수 있는 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프터 마켓 쪽에서 삼성전자의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6월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꽤 많이 올라섰는데 조정이 네. 좀 심하네요. 오늘 코스닥에 특히나 오늘 좀 지수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4.9% 넘게 빠지면서 63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지금 뭐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네 종목이 오늘은 5%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8선까지 내려가면서 현재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KNJ를 가지고 오셨는데 굉장히 신기하게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엄청난 아웃퍼폼입니다.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조정이 좀 깁니다. 특히나 오늘 좀 시장의 수급적인 특징을 보자면은 지금까지 조정이 꽤나 길었던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KNJ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좀 거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우글로벌인데 어떤 측면에서 지금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이제 홍준표 관련 정치 테마 쪽하고 이제 가장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제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과거에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플라스틱을 이제 수입해서 이제 판매하는 이제 그런 이제 도소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나쁘지 않게 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아무래도 7% 올라가는데 요거는 가격적인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세워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시간이 별로 없나요? 아니 그거 네. 아닙니다. 예. 일단 뭐 조정을 받으면 1,3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 정치 테마가 조금 이제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대로 따라잡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때, 왜냐하면 어제 이제 한동훈 관련 테마가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눌리면서 이제 홍준표 관련 테마가 안철수 관련 테마가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재명 관련 테마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이쪽은 어느 정도 좀 약간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좀 1,300원대까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밑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재차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1,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 구도가 그냥 형성이 된다 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이제 또 한 번 또 탄핵 투표가 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런 이제 정치적인 테마 관련 종목들이 좀 순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우글로벌 정치 테마주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정치 테마주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좀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휴원스 글로벌입니다. 오늘 8%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선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원고 쓸 때 마이너스였었는데 플러스로 좀 강하게 좀 올라왔네요. 자,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휴원스 글로벌 기업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기업을 얘기를 하는 게 설명이 더 빠를 것 같아요. 할로자임, 알테오젠 이 두 기업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히알루론 이다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실질적으로 왜 사람들이 이제 그 키트루다와 관련돼서 이 SC 제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냐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년에만 한 40조 정도 팔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할로자임 같은 이제 그 머크 같은 데서는 키트루다의 어떤 복제약이 이제 셀트리온에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복제약이 이제 특허가 끝나면 다 그 복제약이 바이오시밀러 약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특허를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 히알루론 이다제 관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거의 다 뭐 회사 측에서 밝히기로는 거의 연구가 끝났다, 이제 임상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로자인 거랑 비교를 했을 때도 약효가 거의 똑같았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좀 발표가 됐었죠. 국내 특허 진행 상황이 이제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진행 상황이 중요한데 국내 특허는 이미 뭐 완료가 됐고요. 미국과 유럽의 이제 국제 특허 출원 심사 청구를 완료를 해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임상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알테오젠처럼 딱 얼마를 번다라는 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 기대감이 주가에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휴원스 글로벌이 안 좋은 장에서도 시장에서 나름대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원스 글로벌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볼게요. 슈프리마 HQ입니다. 16% 넘게 급등세. 이게 정치 테마가 붙으면서 좀 급등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좀 저평가 보안 관련 이제 시스템 업체이고요. 일단 이제 바이오 인식 기술을 이용한 보안 시스템으로 상당히 이제 유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정치 테마 이슈에 엮이면서 바닥권에서 간만에 강력하게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원 대표가 이 성남 창조경영 CEO 포럼 부의장이라는 이유로 이제 이재명 관련 테마에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이 기술적 상승 흐름상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눌렸을 때 6,66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을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8,1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바라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600원대까지 기회를 줄까요? 뭐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요즘은 이렇게 등락이 좀 많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급등락이 나오니까. 굳이 따라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 안 주면 다른 거 공략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등락이 워낙 또 심한 고러한 장세인데 정치 테마주는 하락을 했을 때 좀 기회를 노려서 잘 매수해 본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 마감 상황에 대한 전략 좀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참 시장 상황이 어렵습니다. 오늘 또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종목보다는 전체 시장에 대한 좀 전략을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합쳐서 1조가 넘는 매도가 이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을 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수급에 있어서 좀 특징을 살펴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쪽에서 매수를 하고 선물 쪽에서의 매도 포지션, 그리고 외국인들은 옵션에서의 푼 매수, 콜 매도, 기관은 콜 매수, 푼 매도의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오늘은 선물 시장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정부의 증환펀드 집행을 앞두고 현물 쪽에서는 이제 매도가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수급에 있어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선물 시장을 이용한 좀 외도독 현상이 상당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가 이제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크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투심이 좀 위축되다 보니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좀 매도 포지셔닝이 취해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큰 폭의 지수 하락이 이어지게 된다라면 선물 시장에서의 현재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반대 매매도 좀 크게 나오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오늘 2,400선을 너무나도 쉽게 이탈을 하면서 현재 2,350선까지 좀 하단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역시 전저점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좀 기준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신용잔고에 있어서 16조 하단까지 좀 밀리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체크를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신용잔고는 12월 5일 기준에서 16조 원 규모를 좀 형성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좀 깨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을 봤을 때는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으나 오늘 하락 개수가 2,000개로 훌쩍 넘어버리는 모습도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 종목 200개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종목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정책주로 엮여 있다고 한다면 매도 포지셔닝이 맞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좀 더 기다려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16조 원대인데 이게 깨지는지 그 여부를 봐야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보다 시장의 변동성 더 커질 수 있다. 계속해서 시장 상황은 관망을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5%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시장이 조금 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네요. 마감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마감의 기술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연히 오늘 시장이 빠질 거는 예상했는데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네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항복 매수세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마이너스 5%대까지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기관 쪽에서 좀 방어를 해주고자 하는 움직임은 감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역시 지금 추풍 낙엽으로 쓰러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 리스크에 지금 국내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좀 갑갑한 증시 환경 계속해서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 쪽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게 되면서 부정적인 충격이 예상되는 국가 목록에 우리나라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보니까 캐나다와 중국, 멕시코, 한국, 독일 이 지금 국가들이 가장 좀 부정적인 충격이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이렇게 3대 신용평가사 쪽에서 내놓은 이런 평가들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지금 완전히 첩첩산중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증시 지금 하방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증시 이제 하단이 좀 지지가 받아주는지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장 지금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증시가 하방으로 지금 다시 자리를 잡아놓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기존의 코로나 팬데믹 때 수준까지도 지수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습니다. 네. 일례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분석 같이 함께 보면요. 네. 지금 이제 627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는 물론 이제 최저 400포인트까지 갔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충격이 조금 더 가중화된다라고 했을 때 560포인트대까지 이제 하단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고 지금 이제 증권가 쪽에서도 이 560포인트까지의 충격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단이 지금 열려 있는 만큼 좀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그동안 한 2년 정도 그 상승 채널 구간대 유지 잘해주고 있었다가 지금 근래 들어서 이 상승 채널 구간도 깨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추가 하락세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2150포인트 구간대까지 역시나 하방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12월 달 내내 금융시장의 충격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이런 충격에서 언제 벗어나냐라는 이제 부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 네. 자, 이거는 뒷부분에 제가 마저 이어서 계속해서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이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저점을 낮추면서 양지수 모두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2.72% 내린 2,362포인트 선, 코스닥 역시 5.28% 밀리면서 전일 대비 34포인트 이상 밀려났습니다. 코로나19 시국이었던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630선이 깨졌습니다. 수급 보시면 양시장에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 8천억 원 이상 개인이 팔아치우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이 7천억 원 이상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약화하면서 개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투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은 2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2월 9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모두 다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를 출발을 했고요. 계속해서 시장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위기는 안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매도 물량이 좀 컸기 때문인데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특히나 컸습니다. 반대 매매 물량도 꽤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도 함께 흔들리고 있는 양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사실 경기도 좀 꺾이는 상황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조차도 1%대로 내려간 상황 속에서 현재 시장에 좀 믿을 구석이 없다라는 그러한 좀 설명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단 시장에서 오늘 수급도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좋지 않은 기업들의 주가가 연이어서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37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외환 시장 불안하고 주식 시장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가 2.7%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2,360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 종가가 저점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5%가 넘게 빠지면서 보시다시피 649선에서 출발했던 코스닥이 오늘 하루 만에 34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5%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고요. 627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양 지수가 공매도 없이도 보시다시피 2에서 5%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그렇다면 대형주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는 사실 지수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1% 하락세, SK하이닉스 1% 넘게 상승세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했고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사를 모두 다 매수를 했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삼성전자는 매도로 포지션이 바뀌었고 SK하이닉스만 순매수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괜찮고 그리고 또 가격도 괜찮은 그러한 또 기업들 중심으로 오는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엔소 0.7% 하락세, 삼성바로직스 0.9% 하락세, 현대차는 1%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이제 보시면은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는 흐름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셀트리온 2.7% 넘게 하락세, 기아가 2.9%, KB금융도 2.9%, 네이버가 1% 넘게 빠졌습니다. 그나마 지수 대비해서 오늘 괜찮았던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고려 아연이 15% 이상 빠졌습니다. 전체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 그러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150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신한지주 1% 넘게 빠졌고요. 현대모비스 2.5% 넘게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오늘 현대모비스 쪽으로 좀 들어왔고요. 포스코홀딩스 4.5% 넘게 하락세 25만 원대, 삼성물산이 오늘 3.8% 넘게 하락하면서 11만 6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업 밸류와 프로그램에 속하는 기업들 오늘 대체적으로 하락세 좀 강력하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을 비켜간 게 오늘 현대모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이 6.8% 넘게 빠졌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5.4% 넘게 하락세. 아무래도 좀 최근 들어서 급등이 심하게 나온 기업들 그리고 버블이 약간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오늘 좀 급락 흐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까지는 오늘 1% 안팎의 하락세 나왔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재부터 보시다시피 JYP 엔터까지 6에서 7% 넘게 빠졌습니다. 그나마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서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전체 지수 대비해서 좀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테슬라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급등세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급등세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쪽은 그나마 조금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휴젤은 6.7%, 엔캠 7%, 클래시스 7%, 레인보우 로보틱스 7%, JYP 엔터 7% 넘게 내리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은 3.8%, 펄어비스 7.9%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괜찮았습니다. 1% 가깝게 하락세,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고 HPSP 6% 넘게 하락세, 삼천당제약 7.8% 넘게 하락하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급락이 좀 심각하게 나온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개인들의 투매가 좀 짙게 나타나면서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낙폭이 많이 컸습니다. 코스닥 지수 5% 가까이 넘게 급락하면서 4년 8개월 만에 장중에 63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원화 디스카운트와 함께 원달러 환율 역시 1,436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환율 전망 1,450원까지 상단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트너님, 코스닥의 낙폭이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네. 내일은 좀 만회를 해줘야 할 텐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번 주 주중 내내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네. 사실 대응할 수 있는 게 관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적 대응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소액이라도 있거나 내지는 여유 자금이 있어서 네. 전 트레이딩 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만 지금 정치 테마주로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심심한 그런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탄핵 정국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주말 내내 기존의
노무현 대통령 때나 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시국 때는 어땠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분석을 해봤었는데 네. 탄핵이 있기 바로 전이 이런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진행된다 했을 때는 정치 테마 종목들이 대거 이제 빠지거나 잔파동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기대감이 가장 좀 클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 간 종목들 보면은 거의 한 18, 19종목 가까이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같은 움직임이 일단 이번 주 내내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탄핵이 가결이 되기 전까지는 네.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조금 다른 점은 국정농단 사태가 그때 당시에 9월 달에 터졌었는데 약 한 2, 3개월 뒤에 탄핵이 터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비상계엄이라는 좀 특수한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다 보니까 탄핵 가결까지 지금 이제 표결 오르기까지도 며칠 만에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국민의힘 쪽에서 대거 이제 불참을 하면서 욕을 먹긴 했지만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선택을 할 때 있어서 고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뭐 불과 3, 4일 만에 확실하게 이거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럼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알력 다툼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시간 끌기 용으로 일단은 불참을 한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여론 자체가 또 국민의힘 쪽에 굉장히 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거든요. 또 당내 내부적으로도 지금 계속 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지금 친한동훈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조속히 이제 하야를 하고 이제 정권 이양에 좀 힘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친윤계 쪽에서는 임기 단축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일단 로드맵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표결에서도 역시나 친한계 쪽에서는 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 만한 여지는 계속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이 한동훈 당대표가 정말 결심을 하고 이 조기 퇴진돼서 탄핵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또 그 지금 정치 관련 종목들 중에서 오늘 한동훈 쪽 이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눌리긴 했지만 그때는 종목들이 좀 튀면서 며칠 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탄핵 전국이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어지냐라고 했을 때 탄핵을 가결이 되고 나면요. 대선까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딱 2달 만에 대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당장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외신이나 내지는 정치권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조기 대선에 대한 시기가 빠르면 벚꽃 대선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12월 달에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게 된다면은 벚꽃 대선보다 조금 더 이른 2월이나 내지는 3월 달 그때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가결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커지면 커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증시 변동성이 환율 같은 경우도 1,500원 선까지 치솟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12월 달 내에 계속 좀 끝내자라는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러한 변동성이 언제쯤 잦아들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변동성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 봐야 할지 내일장 시초가 공략줄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시나요? 네,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저출산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지금 또 잘 나오고 네.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출산 관련주 중에서 약간 좀 후발격으로 항상 부각이 됐었던 제로투세븐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이런 정책 관련 종목들은요, 인물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정책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2월 내내 증시가 계속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인물 관련 종목들과 같이 함께 정책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 특보가 시청률이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네. 있다라고 해서 미디어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출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꼭 이제 정책 공약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이번 시기에 가장 큰 좀 변동성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영유아 화장품이 지금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어린이 화장품 이제 위생 허가도 내주게 되면서 위생 허가도 획득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중국 쪽에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유아 화장품에 황금 라벨을 지금 도입을 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황금 라벨을 받지 않으면 어린이 화장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이 황금 라벨을 최근에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제로투세븐에서 판매하고 있는 영유아 화장품인 궁중비책 같은 이 브랜드는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티몰에서 최근에 만족도 올 5스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중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으로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최근에는 유럽 진출을 위해서 CPMP라든지 또 영국 진출을 위해서 그런 이제 관련 화장품 신고 시스템도 수리를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 주요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또 진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 또 특히나 영유아 화장품 쪽에서는 제로투세븐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으로 5일선 기준으로 봤을 때 4,700원 구간이 단기 손절 구간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저지선 구간인 5,700원 구간 1차적으로 단기 목표가 세워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정책 관련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기 대선 가능성 안에서 저출생 정책 공약 부각되고 있는 제로투세븐 짚어봤는데요.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에 관련해서 해외 진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미국과 일본, 베트남 등의 글로벌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목표가 5,700원, 손절가 4,7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까지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로 전국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환시장 변동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6.8원 오른 1,426원의 거래를 시작해 장 초반 1,43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0월 26일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넘어 최대 1,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증시 주변 자금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신용거래 융자잔고는 16조 5,893억 원으로 지난해 말 17조 5,584억 원 대비 1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국내 신용잔고는 올해 7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다가 지난 8월 블랙 먼데이로 인한 국내 증시 폭락과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 등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기간 투자자 예탁금은 51조 6,005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남은 연말까지 시장 침체가 이어져 신용거래 융자 잔고와 투자자 예탁금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파로 9조 원 규모의 K2 흑표전차의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이 연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와 K2 전차 820대 추가 구매를 위한 2차 계약이 협상 막바지 단계에 있었으나 최근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연내 계약 체결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계약은 820대 중 180대를 직구입과 현지 생산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이 유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며 외교 통상 등 정부 기능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간 거래 특성이 강한 방위 산업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회에서 10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에 탑재된 총 배터리 사용량은 290.2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성장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45.6%를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6.2% 성장하며 2위를 유지했고 SK온은 10.2%의 성장률을 기록해 3위에 올랐습니다. 삼성 SDI는 2.5%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2021년 1에서 10월 31.7%에서 3년 만에 20.2%로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400선 아래로 내려갔는데 5일선, 21선, 60일선, 120선을 모두 다 하회한 상태입니다. 지금보다 또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갭을 메울지 아니면 더 저점을 낮출지 이번 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증시까지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런 변동성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목요일에는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시장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